신경과학은 지금 현재 인류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이제 지식 수준은 예를 들면 2000m 높이의 산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한 100m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분야이고 또 정상적인 뇌기능의 이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 신경질환이나 정신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수한 두 눈, 달리고 또 달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세상에 사랑을 일깨워준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걷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닌 왠지 피곤해 보이는 영화 주인공이 있다. 발달장애와 강박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두 영화의 주인공들. 그래도 영화의 결말은 모두가 해피엔딩.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과학.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뇌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두뇌가 행하고 있는 이제 정신작용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또 종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뇌 기능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감각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고 깨어나고 뭐 깨어나는 것이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깨어나는 게 안 돼서 평생 혼수 상태로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든지 학습, 신발끈 매는 거 이런 거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학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그 정신작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consciousness,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뭔가 좀 오묘해 보이고 조금 쉽지 않은 정신작용 같죠. attention, 주의 집중. 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것도 굉장한 정신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저 친구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 개념이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생각이라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그 다음에 감정 조절.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정신작용들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뇌의 기능 또는 정신작용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제가 나눴냐 하면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파킨슨 씨병 아시죠? 뭐 좀 운동이 잘못되고, 그다음에 간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수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억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신경과 질환이라고 해요. 왜 병원에 가면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있죠? 그거는 아시나요? 아마 아직 가보실 일은 없겠지만 병원에 가면 이제 이런 질환들을 다 신경과 질환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신경세포가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뇌에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죠? 예,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예를 들면 한 20년마다 한 번씩 예를 들면 한 10%씩 그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세포가 이제 죽음으로 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나이 들면 이제 치매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저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웃는데 혼자 웃지 않고 있을까? 네.
또는 뭐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소위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왜 저럴까? 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 정신과 질환이라고 부르고, 이런 정신과 질환은 신경세포가 막 죽어나가는 식의 아주 과격한 변화는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사소한 변화. 아시는 것처럼 신경세포는 서로 이렇게 그 교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면 그 교신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신을 하죠? 시냅스 아시죠?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장소. 교과서 어디에선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이라는 바로 그 장소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냅스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 뭐가 되죠? 신경회로가 되죠. 그래서 시냅스나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씀만 골라서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그 다양한 정신작용의 근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cognition, 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잘못되면은 역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인지장애는 우리가 흔히 느끼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면 이제 과대망상이 발생할 수 있죠. 어느 정도의 과대망상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좀 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좀 심해지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면 또 문제들이 생겨요. 오티즘이라는 게 이제 자폐인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다른 친구들을 내가 당연히 상호작용을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도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하나의 가설은 이 환자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대상을 보면 처음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나타나면은 바로 또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막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불안장애가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을 하는 거죠. 미리 친절하게 상상해가지고 요거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번 중간고사 못 볼지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정신분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인이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국정원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계속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실제로 생각들을 하고, 국정원 원장님이나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보내고 막 그럽니다.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아마 보신 분은 있겠지만, 강박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길을 걸을 때 깨끗한 부분으로만 골라서 걸어 다니는 일이 있고요. 또 이런 강박증 환자들은 이 내 주변 환경이 그냥 세균으로 우글우글 거리기 때문에 막 손을 하루에 50번씩 씻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지 장애가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정신질환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 또는 인지장애들이 메이저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커버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임팩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이언스 잡지 아시죠? 네,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언스 잡지가 몇 년 전에 그 창간된 지가 125주년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125주년 맞이해서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될 125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도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경과학 관련해서 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의식의 생물학적 근거가 뭐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런 의식에 대한 그 질문, 그 다음에 정신분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자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그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될 그 난제 또는 숙제로 거론할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과학자니까 이 분야에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이러한 그 인지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근간에 있는 인지라는 정신작용의 메커니즘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 기능이라는 것 또는 정신작용이라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쉬웠으면 벌써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 신경과학 기술로 어떻게 보면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과학자들이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심플한 단순한 그걸로 한번 쪼개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덕셔니즘 또는 리덕셔니스트 어프로치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환원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흔히들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복잡하니까 쪼개보자.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뇌신경회로로 나누어질 수 있겠고, 뇌신경회로를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시냅스,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시냅스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냅스는 말씀드린 대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시냅스를 한번 자세히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시냅스는 요 사이즈가 뭐 나노보다는 훨씬 큽니다. 저희는 1마이크로미터. 조 사이즈가 대략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장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장안에 많이 헤엄치고 있는 이 대장균 사이즈가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하나의 이 시냅스 안에, 즉 마이크로미터 정도 길이의 시냅스 안에 나노미터 사이즈의 단백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단백질이 뭐가 있나 찾아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파면 팔수록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이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원주의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쉽게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냅스를 이렇게 방문을 열고 봤더니 시냅스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수천 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다 문제를 만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그 나노 입자처럼 균일하게 보이는 이런 단백질들이 사실은 그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단백질들 중에서 만약에 일부가 잘못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냅스의 어떤 형성이나 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거고, 이것이 신경회로를 거쳐서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것이다.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원주의에서 출발했으니까 꼭 이런 가설을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냅스가 잘못되면 파티, 병이 생긴다.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을 이제 저희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신병이 발생하는가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는 게, 그걸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 어차피 정상적인 뇌기능과 정신 이상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정말 한 끗 차이밖에 안 되니까 정상적인 뇌기능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질환들이 있는데 저희 랩에서 이제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자폐인데 뇌 발달 장애고요. 증상이 보면은 이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반복 행동을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폐 어린아이가 있는데 2분짜리 똑같은 동영상을 하루에 50번씩 보는 거죠. 예, 그걸 그냥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무려 1%의 인구가 자폐를 앓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80%라는 거는 일랑선 상생아에서 80%에서 똑같은 예를 들면 자폐 증상이 발생하는 거고 약물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복 행동을 조절하는 약물이 있긴 하지만 사회성을 돌이키는 약물은 전 세계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허가된 약물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이제 메커니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이 3개가 있고 이 생지를 가운데 넣어요. 그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그 연필통에 마우스 한 마리가 여기 트랩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없어요. 그럼 정상적 생지는 이 마우스에 가가지고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자폐 생지는 이 모양입니다. 이것이 뭐 생물이든 뭐든 별 신경을 안 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수컷 생지고 요것은 암컷 생지인데 이러한 암컷 생지를 처음으로 만나면 이제 동물들 다 아시죠? 그 초음파 소리를 내요. 아마 암컷을 만나서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자폐 생지에서는 이런 초음파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하는 이제 또 다른 그 정신질환 중에 하나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시 뇌 발달 장애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5% 환자에서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약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 흥분제를 주면 이 사람들이 한 80%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죠. 유전자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은 질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두뇌에서 발현이 되는 유전자가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무슨 질병이 발생하는가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그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질병을 만들고 또 여러 유전자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질병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유전자 프로파일이 있으면 어떤 정신질환을 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측이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유전자가 다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80%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나머지 20%는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이제 이런 유전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뇌 정신질환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뇌 기능까지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정신질환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는 거는 정상인과 그다음에 정신질환 환자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3만 개나 되는 유전자 중에서도 유전자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 안에서도 예를 들면 아미노산 1000개로 구성된 그 유전자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00개 아미노산 중에 딱 하나만 다른 걸로 싹 바뀌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저희가 똑같고 사실은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을 뿐인데 그분들이 이제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그 다음에 또 치료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급에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주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 차이 없다더라. 그래가지고 전혀 개념이 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더라.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테이크홈 메시지로 갖고 오늘 돌아가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학생들한테 친근하고 그 변화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개발과 그다음에 그 발전하는 학문의 기초가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을 하고 나면 어느 분야로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실용적인 학문이고 해볼 만한 가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 아나운서,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수많은 장래희망 중 오래도록 품어온 아이들의 꿈. 바로 과학자다.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는 인류의 오랜 질문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실현시킨다. 과학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꿈이 모두 담겨 있다.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연구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전에 여러분 나이였어요. 제가 왜 화학과를 왔나? 여러분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나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세 가지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 화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실험을 했죠. 40년 전에는 고등학교에 와야 과학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화학이 뭐예요? 반응. 그럼 화학이 무엇이냐라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화학이 뭐죠? 반응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그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화학이 무엇인가? 물질 얘기했어요. 화학의 관심은 물질에 있어요. 그 물질의 뭐를 우리는 연구하는 거죠? 변화, 또 성질, 바로 맞힌 거예요.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에요. 요술 같은, 마술 같은 현상이 화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료돼서 화학과에 왔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화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고3 담임 선생님이 여기 와 계세요. 이게 사은회 때 사진이에요. 40년 전. 저는 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가정대학 가서 시집잘 가라. 여자가 무슨 화학을 하냐.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화학을 하고 싶었고.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이화여대 화학과에는 동창 교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시켜갖고서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를 만들어라.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화학과를 왔어요.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 와 계시면은 정말 아이한테 한마디 한 것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학과에서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왜 화학을 하니?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때문에 제가 화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한 분이 삶을 바꾸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저희 선생님의 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화여대였어요.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고요. 그 안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사명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꿈을 꾸게 됐어요. 이화는 여성들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문적으로도 저희 이제 화학과 50주년 기념 행사 때 맥더미드라고 하는 그 노벨 수상자 화학에서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어떤 진보도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때 제가 이화여대 학생처장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악수하고 하는 기회도 갖는 것이 제가 30년 전에 이화여대 교수가 될 때는 대부분의 학교에 화학과 여자 교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화여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처장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제가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꿈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는 엄청난 도전을 저한테 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회각 기념으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키나발루 그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4,095m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수 산악회에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 이런 이제 도전을 저희는 받고 있고 제가 2번 암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꿈이 킬리만자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화에서 저를 가능하게 이 자리에 오게 했고요. 이제 연구도 제 삶의 일부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그 외국에서 배운 연구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내 연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약 개발 연구를 했는데 이 녹용 연구 갖고 이렇게 해외 나가서 발표하면 너 그 솥불 갖고 해봐라 뭐 별소리 다 들어요. 무시하고 제가 거의 25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마지막에 제가 기여해야 될 어떤 일이에요. 녹용에서 활성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현재 저희가 2012년에 신물질로 미국 특허 등록을 해갖고 저 물질이 혈소판 촉진 인자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 치료할 때 조혈모세포 촉진 인자는 있어서 그걸로 약물을 개발하는데 혈소판이 떨어져요. 근데 그 혈소판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타겟인데 녹용의 효능을 보통 뭐라 그래요? 조혈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 또 피를 만든다. 이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능으로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 성분을 아직도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서 나온 물질 중에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신물질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한 30년 하면서 이 녹용의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법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온갖 방법 갖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생리활성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고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쪽 연구는 계속 제가 논문 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내가 분명히 이거를 증명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분명히 이 녹용이 산소 전달에 관여할 거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운이 다 떨어져 갖고서 있을 때 저걸 먹으면 제가 이렇게 기운이 남은 우리 학생들은 제가 한 4, 5월 되면 선생님 녹용 먹을 때 됐어요 그래요. 제가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도 괜찮고 아니 그 이제 상황에서 분명히 산소와 관련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산소 전달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생각한 가설을 지금 보면 엄청 웃기는데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가설을 갖고 이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이제 됐을 때.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막 비웃죠. 아니 산소 전달 다 됐는데 뭘 갖고서는 또 하시려고 그러냐. 새로운 가설이 그러니까 1928년도에 산소는 기체 확산설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체 확산설이 뭐예요? 확산이 뭐예요, 여러분? 응? 다 알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여러분이 호흡한 산소가 헤모글로빈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냥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이론이 1928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믿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1967년도에 계면활성제 중재설이라는 이카나오 교수가 했어요. 근데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백질 중재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게 산소가 이런 게 그냥 디퓨전이 아니라 단백질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산소로 함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화학자들이 선생님은 화학을 다시 쓰려고 그러세요? 뭐 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점점 이제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산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헤모글로빈에서 못 벗어나요. 산소 전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헤모글로빈 없는 시스템을 생각해서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은 어떻게 산소 전달하냐? 공기주머니 있죠. 맨날 계란 후라이 하면서 제가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돌려봐요, 맨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거 산소관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공기 주머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거 뒤쪽이에요. 말리면 이런 관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흐트러지면 물같이 돼요. 굉장히 약하게 형성되는 그런 이제 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전자 현미경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파이버를 형성을 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얘가 가역적으로 만들어지고 흩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가스가 몸 안에서 세포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리고 저산소증이 되면은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가 NO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알부민이 단백질이 이렇게 파이버를 형성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NaCl 소금물을 처리해주면 저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역적으로 이런 그 끈이 만들어졌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끈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끈이 흩어지면서 산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저희 화학과에 7년 전에 이영미 교수가 오면서 용액 중에서 기체 센서, 그러니까 기체를 증명할 수 있는,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을 해줬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걸 증명을 해서 이제 한 반 정도는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갖고는 그건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사람만 MRI 하는 게 아니라 동물 또 이런 계란 갖고 이거 48시간을 찍었어요. 계란을 안 해준다는 걸 막 억지로 해갖고서는. 그랬을 때 그 뒤에 보시는 그 끈이 아까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끈이 보이죠. 이거 처음 발견한 거예요. 계란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설을 이제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호흡에 대한 그 증명인데, 그랑블루 영화예요. 그냥 산소 탱크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저분이 몇 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 몇 분? 7분 8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기록이 11분 35초예요. 김병만 씨가 3분 57초 있었어요. 그런데 김병만 씨는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 있었죠. 그거의 세계 기록은 22분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럼 그 산소 다 어디 있었죠? 제가 그걸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죠. 근데 제 가설이 맞다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가설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코에서 흡입한 산소가 폐로 들어갔어요. 폐포에서 적혈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걸 다 확산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확산이 아니다. 단백질이 신호에 의해서 단백질 끈을 형성하고,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의해서 신호를 받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끈을 형성해서 산소를 보내주고 막 통과해서 결국 적혈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적혈구가 뇌세포까지, 말단 조직까지 가서 결국은 산소를 전달할 거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자체도 산소를 함유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제가 이런 거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물도 그동안은 확산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확산이 아니라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된 데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견되면서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확산이론은 깨져야 된다. 우리가 몰랐을 때 확산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채널을 발견한 것도 그분이 이 단백질이 분명히 물 채널 같은데 어떻게 이 물 채널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옆에 동료가 그런 거예요. 야, 개구리알 물속에 그냥 있잖아. 만약에 걔가 확산이면은 개구리알이 터져야 되잖아. 물이 그냥 안에가 더 용질이 많은데. 근데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쿠아포릴이라는 단백질, 즉 그것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발견한 거죠. 과거에는 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개구리 알에다 당신이 말하는 그 단백질을 발현시켜봐. 그래서 개구리 알이 터지면 그건 물 채널이야. 근데 발현시켰는데 터졌어요. 그래서 그게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절 보고 저거 증명하면 노벨상이래요. 왜냐면 이제 가설을 이제 새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반 정도밖에 못 왔어요. 근데 눈으로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산소를 센싱할 수 있는 프로브가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ROS, 아까 활성산소에 대한 프로브는 나왔어요. 그게 한 10년 전부터 막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가진 사람을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현재는. 그러니까 라만 하나만 가능한데 지금 이제 그걸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형광 프로브, 산소를 증명할 수 있는 형광 프로브만 되면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비웃고 뭐 제가 야유를 많이 받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겠다 이제라는 생각을 해주고 연구비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연구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이제 화학은 저한테는 항상 밥을 먹으나 뭘 하나 제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이 돌아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 연구와 연계인데 삶 자체가 제가 이제 화학과 연구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만남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를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제 키워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면은 그 일을 해주셔야지 경력 단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이 더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 진로를 더 이과 쪽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되었고 또 생명공학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생명공학과 말고도 다른 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애들 이제 진로 지도하는데도 각 분야의 첨단 방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 지도에도 좋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돼서 꼭 챙겨서 다니게 되네요. 네. 수학은 기초과학의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들이 만드는 패턴을 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